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신명섭의 역사 강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명섭의 역사 강의 담당 작가 유혜진입니다. 그리고 신명섭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섭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신명섭입니다. 예, 선생님에 대해서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소개를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 노량진에서 공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을 보면 신명섭 선생님을 여러 가지로 호칭합니다. 교수님, 박사님, 유명 강사님 등등.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죠? 뭐 사실은 다 과분한 호칭이죠. 네네. 사실은 교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강사, 교수하면 나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표현인데 노량진에서는 보통 교수님 이렇게 불러줘요. 약간 있어 보이는데 늘 근데 그런 호칭은 좀 부담스럽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 하는데 선생님은 조금 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편한 대로 학생들이 그냥 쌤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선생님, 신쌤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네, 뭐 예, 선생님께서는 강의 내내 외우지 말아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는데요. 솔직히 역사는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과목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한국사가 암기 과목이다. 네네. 사실 이제 국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점점 역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외울 수 없는 걸 외우라 그러니까 그 연도를 도대체 왜 외워야 되느냐, 사람 이름을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가 나는 한국사는 안 돼 하면서 한국사를 떠나게 되는데, 가르치다 보면 이과 출신 학생들이 나 외우는 거 진짜 싫어요 그러는데 제가 절대 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과목 중 하나가 역사잖아요. 왜 선생님께서는 외우지 마, 개념을 채워라 라고 하시는지, 왜 개념을 채우라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동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보려고 갔죠.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PT를 하는데 그 선생님의 그 저를 개무시하는 얼굴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배운 몸 동작을 그 다음날 저는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이 사람마다 이 체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그 기초 체력을 갖춰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에 대한 이해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너무 학습적인 거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 이름을 몰라도 연도를 외우지 못해도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식견 안목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네, 강의를 듣고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약 꿀 보이스가 귀에 쏙쏙 꽂힌다. 잘생겼다. 명강이다. 너무 유익하다. 등등. 오늘 라이브 강의도 꿀 보이스와 함께 잘생긴 얼굴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과분한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잘생기셨어요. 신명섭의 역사 강의는 5월 초에 1강을 시작으로 현재 5-1강까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처음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의 강의인가요, 선생님? 이거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갑작스런 강압에 의해서 자, 이제 뭐 새롭게 뭘 한다기보다도 편안하게 라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강의가 있어요. 네네. 그 진보와 보수, 한국사의 좌우 대립의 프레임의 문제. 네. 이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얘기들, 혹 또 새롭게 또 제가 전달할 얘기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77회 광복절 경춘사 전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준비하신 건가요, 선생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행사에 관심이 없겠죠. 그 경축사에서 별 관심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TV에서 뭐 자유란 단어를 30몇 번을 하셨다길래 예, 대통령 왜 그렇게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지루함을 무릅쓰고 경축사 전문을 한번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별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질문 던질까요? 네네네. 작가님은 자유가 좋아요, 평등이 좋아요? 저는 자유가 좋아요. 그러면 저는요? 선생님도 자유가 좋지 않을까요? 저는 평등을 좋아하죠. 아, 네. 뭐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보통 시장 경제,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당연히 뭘 중시할까요? 자유. 자유. 그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평등. 평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사실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이게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요 도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우리가 민주다, 자유다, 평등이다, 평화다. 네.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 없는 평등이 어디 있고 평등 없는 자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이왕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네. 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가 뭐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 평등이 실현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누구만 자유로웠죠? 부르주아만 자유로웠죠. 예. 돈 있는 사람들만. 이런 걸 갖다가 형식적인 자유, 불평등한 자유,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평등이고 자유는 가진 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 자유와 평등을 꾸준히 우리가 모여왔던 과정이냐 추구해왔던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을 저도 좀 봤는데요.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이 반복이 되고 선생님도 보셨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추사 전문을 이제 PPT로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네. 사실 이걸 뭐 내가 다 읽어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그래도 몇 군데 네, 내가 좀 이제 문제점을 가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가진 느낌이 네. 도대체 이 경축사, 이 대통령 연설문을 누가 썼을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직접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연설문을 이렇게밖에 못 쓰나 싶은 생각이 네, 왜냐하면 보다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네, 돼요. 반복이 되더라고요. 반복이 되고 저 나름대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락단락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별반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요. 네, 자, 올해가 광복 77주년이다. 광복절이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이렇게 해놓고 뭐 상해 3.1 독립선언과 어쩌고 저쩌고 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네,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네, 사실 별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윤 대통령은 법치란 말을 꼭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법과 원칙이다 그러는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넘어가겠는데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 문장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말이 전 사실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만은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이렇게 써 있죠. 네,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시각이죠. 예, 예, 시대적으로 본다면 45년 해방 이후에 48년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좌와 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는데 여기 수많은 친일파들이 어느 쪽에 붙었어요? 이승만 쪽으로 붙었죠.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네, 전형적인 이게 뉴라이트의 시각이라고. 그러면 40년대, 50년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 뭐 나름대로 연설문 속에서 80년대까지 다 집어넣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여기서 지금 딴지를 걷냐면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산 세력에 맞섰던 것도 독립운동이다. 저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뜨아했죠. 뭐냐면 공산 세력에 맞서서 건국하는 과정도 독립운동이다. 사실 이때 수많은 친일파들이 보수 우익을 자처했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 수많은 친일파들이 공산 세력에 맞춰서 건국을 이뤄낸 독립운동 세력이다. 전 그렇게밖에 독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연설문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먼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학원 현장이었다면 조금 더 흥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 방송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또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 뭐 이게 독립운동하던 제국주의에 반하던 그걸 얘기했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1960년대 냉전 시대에 들어봤죠. 나 이게 케네디 연설문인가 생각했어요. 혹시 학창 시절에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성문종합영어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네. 성문종합영어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장문 독해가 케네디 대통령의 그 취임 연설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자유와 인권의 위협에 대항하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 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느냐? 뭐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됩니다. 뭐 이 문장이 그렇다 쳐. 근데 그 다음 봐요.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움. 또 똑같은 말 좀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자 뭐 조국의 미래가 캄캄하던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근데 저도 이 전문을 읽으면서요, 정말 궁금했었던 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은 누가 있어요? 저는 잘 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죠. 이회영 선생님. 그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인데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네. 이제 조선 최고의 갑부들이 있었죠. 네. 이분들이 이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냥 평생을 헌신하시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회영 선생이죠. 이회영 선생님. 이회영 선생인데 육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명동에 99칸짜리 집이 있었대요. 우와. 그걸 이제 그 육당 채남선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 재산을 다 정리하는데 형제 중에 한 분은 집이 남양주 구리 쪽인가 그랬대요. 네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동대문까지 걸어 들어오는 거죠. 네. 걸어 들어오는데 그 이씨 집안의 땅만 갖고 밟으면서 왔다는 거죠. 그 많은 땅이 다 그게.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나다 생각했는데 그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서간도로 떠나가시죠. 거기서 이제 독립군을 키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신흥 강습소, 신흥 중학교, 신흥 무관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들어봤어요. 그 영화 암살에서 네, 나와요. 영화 암살에서 그 조진웅 배우인가요? 네. 조진웅 배우인가? 그분이 이제 그 속사포로 나오는데 네. 나 신흥 무관 출신이야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 신흥 무관학교가 이제 이회영 선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이 지도층들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굉장히 꽤 있었던 것이었죠. 아, 뭐 제가 계속 얘기해요. 네네, 말씀해 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연설문을 보니까 그러다가 뭐 국내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하다가 갑자기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뭐 산업 여건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냥 갑자기 독립운동 얘기를 하다가 네. 다 뭉뚱그리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뭐 반공, 뭐 정부 출입, 건국 얘기했잖아요. 네. 앞에 했던 말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 연설문 누가 쓴 거야 이거예요.
제가 안 썼어요. 네, 작가님 안 썼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보면 불과 제가 사실은 지난 정부 때는 국가 행사, 8.15 행사나 현충일 행사나 이걸 제가 전부 다 봤어요. 네네. 보면서 내가 내가 이런 국가 행사를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있지? 예전에 그 말씀 잘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연설도 제가 끝까지 다 안 들었었거든요. 네. 지난 정부 때 그 국가 행사 때마다 대통령 연설을 보는데 도대체 이 연설문 누가 썼을까?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연설문을 쓰는 것도 이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더 열받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더 이제 화나게 하는 것이 여기에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요, 선생님. 일본은 이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웃일까요? 아니면 이웃이 되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반론으로 네,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 이제 나쁜 이웃? 저는 선량한 일본 사람들까지 다 뭐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실제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 네, DNA 다 겹친대잖아요. 네, 그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 고조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당군 할아버지 고조선 네, 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네, 그 한반도에서 그 일본어로 넘어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의 그 정치인들과 네. 그 극우 세력들이죠. 근데 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이 어떻게 이웃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연설문의 인식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 이웃이다. 네, 자,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나간다. 네. 그랬을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지 미래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한반도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 세력.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한반도가 있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고, 일본 옆에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과 함께 이웃으로서 어떻습니까?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의 이게 인식이란 것이 결국은 이제 한미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과 일본의 그 상하 방어조약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추상적이고 그 들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개성해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잠깐 북한 얘기하죠. 북한에 비핵화는 한반도 동북아 뭐 지속 강화는 평화의 필수적입니다. 하는데 그 다음 봐요. 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자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내용은 하나도 없어. 내용은 없는데 그냥 그 구상이 담대하대. 정말로 담대하게 뭔가를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북한 얘기하다가 이제 쓱 하는 얘기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재정을 튼튼하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 조정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완전 도둑놈들이라 이거죠. 공적 부분의 긴축, 구조 조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사실은 이번 주에 내내 나오는 것이 정부 공공 그 건물들 네, 그러니까 정부 재산이잖아요. 국유 재산이잖아요. 네, 그걸 멀쩡한 걸 내다 판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재정을 뭐 하겠다는 거야. 사실 멀쩡한 국유 재산을 왜 민간에 내다 팝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아니요, 동의가 돼요. 이게 내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뭐 어쩌고 좋은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다가 요건 지나가고 그러다가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반성해야죠. 그러면 잘하겠대. 자, 뭐 난 이런 거 좋아요. 뭐 마지막에 소상공인들에겐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 하면 지지율 좀 오를 것 같은데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문장인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네. 근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다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한데 도약과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다음 민간 부분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 여러분 앞에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한데 도약과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경제를 성장하게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냐고요. 이 문장의 앞뒤 맥락이 맞냐 이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연설문을 누가 썼고 대통령은 이 연설문을 이해하고 읽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안 돼, 너무 욕하나? 아니요. 그러다 마지막에도 이 얘기예요.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여튼 법치란 말 되게 좋아하죠. 아까 앞에 했던 얘기 지금 한 3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봐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자유 추구의 과정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된다? 좋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만은 어떻습니까? 쭉 이어져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둔 우리의 헌법 질서는 독립운동 정신에 있고 또 자유인권 법치는 보편적 가치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냥 뭔가 세계적인 사명을 이뤄내겠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연설문의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죠. 근데 이 연설문 쓴 사람이 어설픈 거예요. 어설프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자유라는 가치를 갖다가 보수 우파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요거 지난 강의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네네. 심각하게 하지 말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작가님이 그냥 툭 질문을 하시고 뭐 채팅창에 나오는 질문도 우리가 받아가면서 네. 이 지난 강의를 복습하듯이 네. 사실은 이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예, 복습이 중요하죠. 시험 보는 건 아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완배 기자의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아주 잘 봤는데 Let's agree to disagree, LATD라고 줄여서 부르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스어그리한 거를 어그리하자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즉 서로 다른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를 하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말이 깊이 와 닿았긴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자 앞에서 욕설을 외치는 사람들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말이. 좀 그쵸.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좀 있을까요? 뒤에서 이가 뒤에 나오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 칼 포퍼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인데 서로를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뭔가를 빼앗잖아요. 네, 이걸 관용이다, 민주다, 다원이란 이름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관용이 사라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쭉 보면서 뒷부분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작가님하고 다시 얘기하죠. 네. 선생님, 그 좌우 대립의 역사는 네. 언제부터인가요? 뭐 빨갱이, 구구, 무슨 좌파, 우익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사실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화면을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화면을 쓱 보면은 이거 배터리 나갔대. 이거 전원 꼽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원 꼽는 동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좌우 대립의 역사인데 네, 그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은 우리가 보통 좌파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시장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920년대죠. 네. 1920년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있었고 네. 3.1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네, 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비에트가 등장하고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근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 당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왜냐면 평등이지. 그다음에 당시에 레닌이 모든 약소 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 노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노선이 등장하면서 그때 우리가 좌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좌우.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래도 그 독립운동을 할 때 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좌우 대립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45년 해방될 때쯤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그랬던 것이었고 실제로 해방 공간에서도 이 좌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좌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우파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목량 여운형 선생이 있어요. 여운형 선생 하면 보통 우리가 중도 좌파라고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누가 있을까? 뭐 약산 김원봉 이런 분들이 다 있었던 것이었죠. 네. 근데 이런 양심 세력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현대사에서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악용되는 거죠. 계속 악용되면서 이제 좌우 대립의 프레임이란 것이 뭔가 아주 우리 현대사를 비극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었죠. 그때 강의하실 때 그 동아일보에서 오보낸 것 때문에 문제가 아주 컸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요. 네네. 이걸 봐도 되나? 동아일보 오보 사건인데 그렇죠. 잠깐 화면을 보면 이 부분인데 네. 보통 우리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뭐가 결정됐냐면은 신탁 통치가 결정됐잖아요. 신탁 통치. 그러면 작가님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저는 신탁 통지 그 당시에는 찬성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탁 통치라는 것이 네. 찬성하신다 작가님은 그 당시에는. 당시에 네. 그러면 되게 똑똑하신 건데. 예, 제가 좀 똑똑해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사실은 신탁 통치를 그 신탁 통치는 미국이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 소련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즉각 독립이었죠. 네. 즉각 독립이었는데 요 타협안이 뭐냐면은 그만 한국을 독립시키자. 네. 독립시키되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조금 시간을 두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네. 근데 동아일보가 완전히 이것을 갖다가 가짜로 보도했던 것이었죠.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원래는 미국이 신탁 통치였거든요.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탁 통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미국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욕은 누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미국이 먹어야 되는데 네. 동아일보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했죠.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즉시 독립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거꾸로 보도한 가짜 뉴스였던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 당시에 신문이 동아일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문도 있었을 텐데 동아일보가 오보를 냈다고 그게 모든 국민이 다 그걸 보고 속아가지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당시에 이제 매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동아일보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고, 네. 그 실제로 이제 해방 공간에서 그 많은 이제 신문사들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좌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조선공산당이나 이런 데 만들어진 기관지 같은 것들은 미 군정에서 상당히 탄압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네. 정말로 이것은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만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역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동아일보 오보 사건과 네, 그 해방 공간 문제를 다음번에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네,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강의를 내가 해방 공간 그래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제 강의를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굳이 지금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당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서 완전히 나눠진 모습을 보면 네. 막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 정도만 얘기해. 우리나라 사람도 흥분하면 끝장나잖아요. 아, 선생님 댓글에 네. 선생님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말씀하실 때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네. 지금도 잠깐 흥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근데 사실 다음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네, 네, 정말 이 동아일보 이 미친 신문이라고요. 단군일에 네, 이런 오보가 없어요. 그 실제로 제 동료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만약에 당시에 이 동아일보 오보가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정말 분단으로 갔겠느냐? 네, 뭐 이건 뭐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그 머리를 서로 맞댔어야 됐어요. 물론 김구 선생님의 고집불통도 있고 한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이 가짜 뉴스를 보고 다들 흥분을 했던 것이었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 가짜 뉴스구나 이걸 알게 됐던 것이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운데 사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진정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군중들은 흥분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갔던 것이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네, 네, 이 친일파들은 갑자기 어느 쪽으로 붙어버리냐? 반탁 운동으로 붙어버리면서 민족주의자로 변신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지금 노트북 상황이 선생님, 저 그거 너무 궁금해요. 예. 예전에 화폐 잔뜩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저도 그거 찾고 한국 있는데. 돈, 일본 돈, 베트남 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네, 사실은 저도 언제 이제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러네 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네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 이거 볼까요? 노트북이 조금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이따 노트북 들어오면 될 텐데. 네, 요 얘기 하시는 나왔어요. 거잖아요, 여기. 네, 그잖아요. 네. 하는데 제가 베트남을 갔을 때 전부 다 호치민 얼굴이라 그렇죠.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외국을 나가질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네,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중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있어서 네, 카톡에 대고 야 중국은 전부 다 모택동 맞니? 자 했더만 베트남 돈을 했더만 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동일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네. 돈을 보면은 네,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 돈에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찢어버린 사람 절반 이상일걸요. 그 주워서 그 다음에 붙여야죠. 또 만약에 우리나라 돈에다가 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넣는다. 네,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또 한쪽은 난리 나겠죠. 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봐요. 네, 또 난리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일 무난한 분들이 누굴까? 네,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네, 조선시대 분들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특징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씨라 그랬죠. 네. 딱 예외적인 분이 누구예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나오는데 신사임당 신씨 우리 집안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신돌석. 아 신돌석 그- 장군. 네. 네, 원래 우리 집안이 고려 왕조 네, 개국 공신이에요. 네, 그때부터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신라 시대 때는 우리 집안이 별론데 네, 고려 때부터 네, 그러다가 왔던 것이었죠. 네, 지난 시간에 신돌석 장군도 얘기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네, 출가 외인이니까 네. 이씨 집안분이 되는 거죠. 아,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이씨 집안 돈이네요. 뭐 그렇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태계 이황이나 율곡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화폐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던데요. 네. 하여튼 조선시대 대단한 학자는 맞죠. 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쓱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게 그만큼 우리 현대사가 네. 이게 서로 합의하기가 네.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네. 지금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쓱 나와 있고 뭐 대통령 사진이 이게 제가 이렇게 출발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극기, 촛불 이렇게 되는데 보통 촛불을 들면 좌파라 그러고 태극기를 들면 뭐라 그래요?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전혀 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여기에 뭘까지 들고 와요? 성조기를 들고 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이게 그 의미가 뭐냐? 여기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선거 당시에 지역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신탁통치 얘기했었죠. 네네.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쪽이 이제 신탁통치 찬성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이제 동원된 군중을 보세요. 이쪽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단순한 사진 비교를 통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조직적으로 네. 그 조직적으로 조직력도 강했고 대단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됐다. 이제 전에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이거는 나는 이걸 우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뭐 주옥순 아줌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엄마 얘기는- 부대. 네. 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억울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을 외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얼마든지 대통령 그 관저나 청와대 앞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네. 우리가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분이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 앞에서 이게 몇 달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뭐 엊그제는 커터칼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가 있느냐 얘기죠. 예,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모님께서 네. 그 밖에서 산책을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욕하고 또 난리가 났었다고 그랬던 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이 사진 안에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자, 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아베 얘기까지 했었죠. 마지막 아베 정도. 노부유키. 그 아베 노부유키인데 사실은 이 글은 그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글인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가 얘기하기를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렇잖아요. 조선은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심어 놓았다는 얘기죠. 조선 사람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대사가 계속 그런 대립의 구도였던 것이었죠. 아, 너무 기분 나빴어요. 이거 아주 기분 읽었을 나쁘죠. 때. 진짜 기분 나빴어요. 이 양반이 아베 노부유키인데 그 아베는 다 똑같은 아베인가 봐요. 뭐 하여튼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다 똑같은가 봐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네. 이 마지막 총독 아베가 네. 활복을 해요. 이제 이 미군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일본 사무라이들은 이게 할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헤이그 특사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헤이그 특사 있을 때 이준 열사라고 네. 헤이그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네. 활복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건 좀 꾸며낸 얘기예요. 아. 원래 이렇게 활복하는 거는 우리 조선 선비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일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쭉 하는 건데 네.
그 당시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 때 이준 열사 얘기는 네. 이준 열사 얘기는 조금 더 극적으로 신문에서 보도하기 위해서 할복하셨다. 약간의 가짜 뉴스죠. 의도적인 가짜 뉴스였고. 근데 이 마지막 총독 아베가 네. 이날 할복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칼을 찔러서 팍 해야 되는데 살짝 찔렀나 봐요. 그래서 살짝 찔러서 이 배에 기스가 난 거죠. 기스가 났는데 그 할복한 그걸 끌고 아이고 하면서 와서 네. 지금 이 항복 문서에 지금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기분 나쁘죠, 이 문장. 예,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이 뭐냐. 자,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네.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국사의 진보와 보수 개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하면서 요 선을 하나를 없애버리면 네. 좌우 해서 완전히 몇분법이 되는 거죠. 이분법이 되잖아요. 네, 네. 이분법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이 이분법적으로 나는 그 틀 속에 가둬 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살짝 이제 바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미시적인 차원의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다. 강의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본다는 것은 그 이 시대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개별적인 개개인의 존재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 독재 정권이 기만한 좌우 프레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죠. 좌우 프레임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시적 구조적인 접근이다 해서 제가 뭐 한국 전쟁에 문제가 있었다. 이 한국 전쟁은 이거는 뭐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것이었죠. 사실 전 그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 공산당 하면 이게 치를 떠는 거에 대해서 그분의 이제 그 정말 이 트라우마잖아요. 예, 저도 이해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마저 이 좌우 대립 속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독재 정권이 기만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좌우를 어떻게 알아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다시 봐도 눈물이 나요. 네. 다시 봐도 눈물이 나는데 여기 장동건 구두 닦아가면서 동생 원빈을 위해서 형으로서 헌신을 하는 거죠. 네. 만년필 하나 들고 그러고 나가는데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당이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를 남겨놨는지.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끔은 정치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니 멀쩡한 국유 건물들을 강남에 잘 나가는 건물들을 판다는 거예요. 왜 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가끔씩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팔면 누구한테 좋을까? 뭐 할까? 누구한테 좋을까? 이렇게 누구한테 이익이 될까? 정치권 기사는 이렇게 읽으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의도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참 보면은 여기 양민 학살 얘기 나온 제주 4.3과 이승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죽어갔던 것이었고 결국은 이 분단상을 악용한 그냥 좌우 프레임이었던 것이었죠. 요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요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는
명확하죠. 명확하게 네. 친일파. 네. 친일파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일파. 아 뒤에 뭐가 불편한가 했더니 마이크가 떨어져 있었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친일 매국 대 독립운동. 이건 명확한 대립구도죠. 자 그런데 이게 현대사로 오면서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이상해지면서 현대사로 오면서 이걸 활용해 볼까요? 이게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기 이제 좌익과 우익의 문제인데, 뭐 어쨌든 그런데 여기까지 봐봐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87년 6월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87년 6월 항쟁인데 고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승만의 독자가 있었고 박정희의 독자가 있었던 건 분명히 했던 것이었죠. 그럼 질문 던질게요. 네. 독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독재는 나쁘죠. 네. 이건 뭐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나쁘다 그럴 것이고 아마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한테도 독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하면 나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독재에 반대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민주죠. 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대립구도가 명확합니까 안 명확합니까? 명확합니다. 대립구도가 명확하죠. 근데 문제는 이 87년이에요. 그 87년 6월 항쟁인데 요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이 구차 개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다고요. 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독재와 민주라는 대립구도가 없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갖고 나온 것이 여기서 진보와 보수란 프레임이었던 것이었죠. 진보와 보수. 이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진보와 보수를 내세우면서 이 노태우 자기들이 이제 보수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DJ, 노무현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진보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난데없이 이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파, 우파. 결국은 이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이 정권에 의한 왜곡된 이념의 대립구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립구도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단에 기생하는 무리들. 이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해 왔던 것이었고 여기 보세요. 민족주의 개념이 복잡하게 희석되고 왜곡되었다. 갑자기 친일파들이 뭐가 돼버린 겁니까? 갑자기 친일파들이 반타를 외치면서 민족주의가 된 거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민족을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 개념이 복잡하게 희석되고 왜곡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도 난데없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오고 아니 근데 그 해병대 옷은 왜 입는 거예요? 해병대 얘기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분들 이제 개별적인 분들에 대해서 아니 해병대 옷을 입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그 노인들하고 다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읽으라는 책이 있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시죠? 네네네. 예, 그 책에서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나온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저희는 그냥 왜 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왜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냥 하나의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책 제가 샀거든요. 아 책을 사셨어요? 네, 사서 읽었습니다. 당신이 옳다. 네, 맞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아니요,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그 책을 읽고 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 선생님 지금 노트북이 여러분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전원 연결 케이블이 없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잠깐만요. 그냥 지금 이 방식대로 해서 약간 두서가 없어도 예, 그 시청자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네.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약간 급당황하고 있지만 아, 네.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했어요. 약간 이게 옆으로 네. 좀 천천히 가면 네, 이 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좀 쓸쓸하고 힘든 분들은 네, 이 책을 한번 제가 강추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 책을 읽을 때 네, 너무 좋은 문장이 있으면 네, 예전에는 제가 옮겨 썼어요. 네, 옮겨 썼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신경숙 작가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네, 그 하고 공부를 했던 모양인데 너무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네. 그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이게 옮겨 썼대요. 근데 그때 그 문장이 막 다가온대요. 네, 내가 그게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 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읽어서 요즘은 잘 안 쓰니까 제가 타이핑하면서 읽었어요. 아, 그러면서 막 타이핑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힘들어하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 책 읽어봐라.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여기에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폭력적 시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사실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미시적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혜신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당시에 그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얘기했는데 사실 저 글 읽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태극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저는 그때 빨간 바지 한번 입고 왔다가 태극기라고 놀림 받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거의 욕만 했었죠. 아, 왜 저래 이러고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당신이 옳다 정혜신의 저거 그 심리학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사람으로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을 저한테 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긍정은 아니에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너무너무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에 폭언을 퍼붓고 네. 심한 이제 또 심지어는 뭐 폭행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어떻게 그 관용할 수 있겠느냐 네. 하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도 그분들의 그런 감정적인 거에서는 네.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정혜신 선생님의 글을 소개했던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 태극기 현상이나 이런 양산시위나 이런 극단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네. 도대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네.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있는 사람을 보자는 얘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할아버지들도 희생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할매들을 동원해내고 그 참 나쁜 놈들이죠. 네. 거기에 기생해서 돈 벌어 먹고 실제로 제가 지금 양산시위나 이런 거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가끔 이제 배웠다는 사람들도 나와서 극우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요즘은 이 시민 언론 덧탐사와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기 싫은 유튜버를 보기 시작해요. 네. 이런 사람들 뭐라고 떠드나 싶은데 네. 정말 가관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하지만 우리가 현상에 대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희 선생님의 이 글을 우리가 읽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노인 일반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옆으로 얘기해 보면 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요. 네, 네. 일반 눈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 그대로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네. 일반으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내 생각을 막
그렇죠. 자기 강요하죠. 생각을 말하고 네. 마치 이제 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한데 그 전혀 일반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 정인 선생님은 책 속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극단적으로 이 살인자 극단적인 재수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되게 오해받을 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이 다른 맥락인 건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제 역사 공부와 상관없이 정인 선생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분들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 실제로 지금 70대 이제 80대 이분들이죠. 60대는 사실은 전쟁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이죠. 네, 그때 막 맞아요. 태어나신 분들이고 지금 70대 80대 분들이죠. 이런 폐허더미 위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분들이고 구로공단 아시죠 작가님은? 예. 들어봤습니다. 이 구로공단 당시에는 이분들 갖다가 공순이 공돌이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항상 또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살아왔던 이 수많은 개개의 이 민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싹 빼놓고 누구만 얘기해요? 박정희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참 되게 속상해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꾸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뭐 포항제철 엄청난 거죠. 현대자동차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랬던 마침내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근데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때 넣고 싶었던 것이 영화 저게 국제시장. 네네. 국제시장. 봤어요. 국제시장. 마지막에 그 늙은 황정민이 네. 아내와 함께 부산 언덕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나누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도 뛰어노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뭐라냐면 그래도 우리가 일제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고 그래도 저 손자 손녀들이 그걸 겪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대사가 나올 때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영상을 하나 사실 강의에서 넣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니까 나만 너무 많이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노트북 때문에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아니요. 뭐 그 질문 올리시고 인 거 있어요? 예, 실시간 채팅 보니까 네. 여자분이 맥락을 끊는다고 말 그만하고 선생님 말을 듣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님은 뭐라 그래요? 네, 저한테 뭐라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예, 처음 하는 것도 있고 두 사람 다 노트북이 엄청 지금 끊겨가지고 약간 당황하고. 예, 제가 좀 돕는다고 도왔는데 흐름을 좀 끄는 건 죄송하고요. 우리 한번 친일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아 친일파요? 예, 그 친일할 때 친자는 네, 친할 친도 되지만 어버이 친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럼 친일은 친한 일본이 아니라 일본을 어버이로 모신다는 뜻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청나라 등 중국을 어버이 나라로 모시긴 했잖아요. 그죠? 이 얘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내가 하면서 여기다 안 썼나? 그렇죠. 네. 근데 현재까지 친일로 그 뜻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무슨 이게 우리 작가님 말씀이 뭐냐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토해란 말을 썼죠. 네. 이 양반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토착외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 네. 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이다. 네.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 토해 천지 기사를 내가 소개했던 것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친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친이라는 것은 가깝다, 친하다 이런 말을 쓰지만 또 우리가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 선친께서는 우리 부친은 모친은 이런 말을 쓰죠. 네. 원래 이 친이란 말이 이 부모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한자의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선비들은 이 한자의 뉘앙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하면 이건 잘못하면 일본을 뭘로 모신다? 부모로 네. 모신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친일파 하는데 아직도 친일파들이 지금 잔뜩 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일파들이죠. 네. 근데 그게 조상에서부터 시작된 친일파들도 있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 일본이 좋아가지고 계속 친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주옥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우연 뭐 여러 분들이 그렇게 친일 행동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네.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보면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네네. 어떤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생애에 대해서 네. 전기를 쓴 거죠. 네. 전기를 썼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경상도 문경 쪽에서 그 사범학교 나와서 소학교 선생을 하다가 네. 만주 군관학교 가고 육사 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일본이 패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강복군에 잠깐 들어가요. 그러다 이제 해방 공간에서 돌아오는데 근데 요 얘기를 한국 강복군에 잠깐 있었던 거야. 이걸 이제 어떤 작가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다. 독립군이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얘기인데 네. 그래가지고 박정희한테 그걸 갖다 줬겠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네. 근데 박정희가 야 이런 걸 쓰면 웃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왜냐하면 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다 살아 있었던 것이었죠. 다 살아 있었던 거고 뭐 친일파도 같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놓고 말을 못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있었냐면은 최소한 나름대로 염치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염치.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염치마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제가 도대체가 어떻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친일 얘기하셨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강의에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작가님 되게 지금 당황하고 계신데 노트북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하다. 대통령 연설문에 자꾸 인류 보편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자유와 평등이란 보편의 가치가 있다고요. 자유와 평등이란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서로 멀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구도를 한번 보세요. 구도를 보면은 얘가 다시 제가 이건 여전히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과 그름의 문제라 이거죠. 정의와 불의의 문제고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없느냐 염치가 있느냐 염치가 없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 모렴치한 것들이 사악한 것들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네. 저는 이건 사악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흥분하지 말아야지. 아니 흥분해 주세요. 아니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좀 내가 미안하지만 나는 예전에 MB 정권을 갖다가 네. MB 대통령 시절 단군일의 최대 도둑놈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때까지는 단군일의 최대였죠. 단군일의 최대 도둑놈들이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대놓고 난리예요. 대놓고 난리인데 아주 사악한 놈들이죠. 네. 아씨,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내가 힘들어지네. 사람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그죠. 별명을 대세요. 제가 엊그제 강남 내곡동 알아요? 알죠. 선생님. 내곡동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요 근처 땅이 누가 샀던 땅이야. 뭐 시장이 샀던 땅이야. 사실은 주말에 해운대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냥 드라이브. 그러니까 해운대에 이게 엄청난 빌딩을 보면서 저게 무슨 운이 좋아서 분양받았대. 그 빌딩 보고 오셨구나. 저도 보고 보면서 왔어요. 이거 보면서 엄청나다. 예, 했단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네. 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부부는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나 봐. 만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저 아파트 싸게 사지? 네. 뭐 하지? 네. 어떻게 하면 양평 땅을 네. 개발해가지고 뭐 하지? 어떻게 하면 동업자한테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합이 딱딱 맞나 봐요. 이거는 완전 사악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대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죠. 네.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국민의힘이 뭔지 민주당이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만큼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이쪽을 찍어 대책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다 깨어있는 시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이 어떻게 와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올라올수록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요,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람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막스 베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그 학자들은 멋있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의 평균적 결함이라는 거예요. 평균적 결함. 우리는 모두 다 결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서로 함께 얘기하고 이런 게 뭐겠어요? 그 평균적 결함을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자, 이 그림의 의도가 사실은 나는 좌파야. 한국 사회에서 좌파 외치면 무조건 정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좌파를 외치면서도 좀 동의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우파, 여기죠.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분들 많죠. 자, 우리가 민주주의란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민주주의란 것은 배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배제. 자, 이 땅에서 최소한 염치 없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야죠. 그럼 이걸 배제하고 여기에 이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양심 있는 사회를 만들자. 좀 염치가 뭐인 줄 아는 사회를 만들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이 좌파도 우파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서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예, 실시간 댓글 보니까 부산분 1심 무죄 났다고 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분. 맞아요. 차마 예. 말을 할 수가. 예, 부산분 무죄 났다고 하고 선생님 보이스 매력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강의를 잘해야죠, 강사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소주 한 잔 먹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맥주를 한 잔 하든가 소주 한 잔 먹으면 이게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동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롱이다 얘기하는데 옛날 유럽에서는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롱에 모여서 서로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네. 요즘 그런 흉내를 내고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하는데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걸 한번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 시민 언론 더 탐사 가서 네. 이 얘기 꼭 다시 해달라 네. 하는데 해보면 역시 이 술자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마실 수는 없는데 예, 마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제가 개인 채널이라면 그때는 제가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예,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한 박스만 사가지고 가면 되겠죠? 뭐한 박스 필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예,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차가 물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신다고 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셔가지고 계속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셔야 된다는데 네. 예, 선생님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물에 빠진 차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 실수하신 거잖아요. 자체 예, 그냥 스스로- 재미로 말씀 스스로 해주세요. 침수한 거죠. 네, 네, 스스로 이 썬루프를 열어놓는 바람에 네. 썬루프를 열어놨는데 그걸 열어놓은 줄 모르고 그 쏟아지는 비를 다 맞은 거겠죠. 근데 그것도 친수라면서요. 근데 몰랐는데 그 말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침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선생님 강의를 아주 자주 기다리시는데 선생님께서 자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못 하시냐면 선생님께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너무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자주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라이브 방송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하네요. 아 마이크요. 예, 교수님 마이크 안 들린다고 하네요. 자 지금은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들리나요? 들리죠? 소리 들리시나요? 교수님 소리 하나 들리시나요?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나요? 제 마이크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지금 들릴 것 같은데요. 마이크 들리나요? 아. 선생님 마이크 들리시나요? 이제 들릴 것 같은데요. 야. 예, 선생님 말씀 이제 들리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선생님? 네네. 예, 오늘 혹시 하시고 싶으셨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네.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지만 네. 어, 저희 그리고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막스 베버 이야기였거든요. 네. 막스 베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그 널빤지 이야기랑 예. 직업에 대한 소명 이런 거는 솔직히 그때 했을 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 때는 좀 쉽게 풀어서 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 그 강의는 네. 저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아하는 학자고 네, 네, 그때 제가 다시 보니까 주제를 네, 제가 제법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네, 정치인은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네, 소명 의식뿐만 아니라 네, 책임 의식, 네, 책임 윤리, 네,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책임이란 것이 정치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막연히 정치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 정치인에게는 우리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네, 특히 강제력이라는 걸 위임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그 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고 영화 보러 가고 빵 사 먹으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불을 보듯 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 멀쩡한데 집 안에 있어.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아, 선생님, 그 채널 운영 안 하실 거냐고 여쭙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제 개인 채널이요?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네네. 제가 좀 이런 데 밟지 못해서 네. 배워가면서 하느라고 조금 되면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의 제가 자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긴 주제 강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1시간짜리 강의, 네. 긴 거, 네. 이건 이거대로 의미 있게 살려나가고 사실 그거 하는데 제가 좀 너무 애를 먹어요. 네. 그냥 학원에서 떠들듯이 아는 거 그냥 막 떠들 수가 없고. 근데 다만 보니까 제가 짧은 것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무겁지 않게 네. 뭔가 딱 나오면 그걸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 이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 가령 이런 것도 하고 싶더라고요. 뭐 영화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네. 요즘 또 이순신 장군 영화 나오니까 뭐 사람도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짧은 것도 같이 잘 정리해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애는 쓰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비 오는데 택시 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택시 이렇게 타고 많은 거 또 가야 준비해 됩니다. 주셔서 또 고생하셨고요. 또 중간에 노트북 문제 있는데도 네. 예, 또 당황 열심히 안 하는 잘, 척 하려고 예. 막 했는데 제가 많이 하다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했는데 급당황하고 예, 저도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네. 예, 근데 오늘 내용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이랑 실시간 채팅 분들도 선생님들 술 한잔 하고 꼭 해달라고 네. 예, 술을 한 잔 꼭 하고 해달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하시고 우리 저희 이제 그만 끝낼까요? 사실 내가 이런 걸 제일 못합니다. 네, 이제 술 한잔 하고 하려니까 네, 여기 대놓고 이제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개인 채널이 아니니까 네, 다음에는 한 반 병 정도 먹고 와서 네. 저 얼굴에 티 안 나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그 정도 하면은 제가 아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 그러면 다음번 라이브 때는 막스 베버 이야기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네, 막스 베버를 네, 그때쯤 가면 많이 잊어먹었으니까 네, 그때 가서 라이브로 리뷰하면서 네, 그 개념 하나하나 네. 좀 의미 있는 것들 같이 얘기하면 그것도 근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전 이야기랑 같이 합쳐서 해주시면 정도전 난 더 너무 재밌을 좋아해요. 것 같아요. 네,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조선왕조 500년 내내 묻혀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네, 네,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잖아요. 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오히려 선주께서 죽은 정몽주는 조선왕조 500년 내내 네, 그냥 이 충절의 상징으로 그 이름이 남았는데 정도전은 역적이 되죠. 아, 근데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쓱 보니까 그 곳곳에 전부 다 정도전의 손길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도전의 명예를 그나마 좀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혁명과 정도전이죠. 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더 재밌고 유익하고 더 꿀보이스로 더 잘생긴 얼굴로 뵐게요, 선생님. 오늘 다음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만약에 노트북이 꺼지는 한이더라도 네.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서 네. 좀 그래도 오늘 저는 당황하지 잘했다고 말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